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려오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죠. 제가 첫 교사 생활을 양산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부산, 경남, 경북 쪽은 잘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래간만에 울산을 왔습니다. 울산도 한 2, 3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강의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이번에 아시안 게임 진행하면서 안세영 선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민을 하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너무 좋아요. 학생들만, 학부모님들은 이거 읽으시면 안 돼요. 학생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뭐 한 3명 왔나? 내 공부량을 믿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4년 동안 입결을 2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고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끝낼 이야기예요. 핵심은 되게 선명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내 연습량을 믿었다. 이게 1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요즘 이야기로 하면 덕업일치가 되겠죠. 안세영 선수의 가장 원픽 덕업일치. 게임 자체가 너무 즐겁다. 그러니 게임이 즐거우니까 그 게임을 준비하는 연습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이 안세영 선수가 세계대회 나가서 막 좀 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겨보기 위해서 제가 정말 지독한 짓을 하는데, 진짜 이 선수가 이렇게 내 연습량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짓을 해요. 저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배드민턴 선수니까 하루 종일 배드민턴 연습을 합니다. 그죠? 모든 선수가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선수는 뭘 했냐면 자신한테 가장 부족한 점이 유연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짚어드립니다. 저 전설적인 존재들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1학년 수학 6등급 학생. 1학년 수학 6등급이면 내 성적이네 이렇게 찔리는 학생들 좀 있을 텐데, 1학년 성적 올리기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1학년 수학 내신 6등급 학생, 서울대 사회학과. 불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별거 아니에요. 왜요? 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습량을 믿거든요. 그럼 가능해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다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왜 갑자기 이 경기를 이렇게 잘하게 됐냐면, 전 죽을 만큼 연습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포커스는 뭐라고요?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해요. 이게 제가 학생들 대학을 진짜 잘 보내는데, 그 잘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약점을 인지하기 때문에. 딱 보이거든요. 야, 넌 그 자식, 너 이거 안 했지? 네, 해라. 끝나요. 그러면 팩트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직면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는 방법 1번, 나에 대한 정보. 부모님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녀에 대한 정보가 선명해야 돼요. 장점이 뭐지? 약점이 뭐지? 라고 물어보면, 제가 부모님이 학부모를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면 학부모한테 물어봐요. 야, 자녀의 약점이 뭔가요, 어머니? 이러면 공부를 못해요. 저기요, 이러지 말자고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이라는 걸 안 했거든요. 내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포커스는 뭐라고요? 나의 약점이 유연성에 있다면 그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뭘 한 거예요? 레슬링을 배우러 간 거예요. 저녁에 레슬링 훈련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부모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으나 배드민턴 선수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근육을 쓰는 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드민턴 선수가 레슬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매우 고통스러워요. 매우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오늘 여기 같이 오자고 했는데 안 오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이 고통스러워야 돼. 부모님이 이 시간에 여기서 고통 당하지 말고요. 제가 이게 진짜 저도 학부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물론 제 아들들은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들은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저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집에 있는 그놈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레슬링 연습해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학까지 안 와요. 우리의 입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부모님이 레슬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막 필기하고 막 눈 초롱초롱 뜨고 막 애는 반쯤 머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 레슬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레슬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1번, 공부하라는 말은 절대 안 돼요. 그 말을 하니까 얘가 레슬링도 안 하고 배드민턴도 안 하는 거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부모님이 하셔야 할 고민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 말고 무슨 말을 하지? 출발점은 뭐라고요? 이 아이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대한 분석이요. 자, 대입 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중3 학부모들도 있을 테니까 똑같습니다. 2028년 네, 할 말 한 네, 방송이니까 제가 방송이 아니면 9시간이 가는데 방송이니까 할 말이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는 똑같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N수생은 가면 갈수록 늘 거고요. 계속 늘 거고요. 계속 늘 거고요. 올해 기준으로 수능 35%입니다. 내년에는 40%를 찍겠죠. 작년에 31%였을 때 제가 내년에 35% 찍습니다 방송에서 했거든요. 작년 입시 설명이 찾아보시면 나와요. 35% 찍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40%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들어오는 N수생들의 문제점은 요즘에 N수생이 왜 수능에 들어오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난 객관식을 잘하거든요. 끝. 객관식을 잘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게요? 전 수학을 잘하거든요. 끝.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요,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고 이렇게 트렌드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대입 전형은요, 되게 단순합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거든요. 4가지인데 뭘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게 4가지예요. 끝.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형 분석이고 뭐고 해봐야 4가지만 분석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대학은 93%의 학생이 이 4가지로 가거든요. 그럼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게다가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4가지도 아니야. 왜냐하면 저기 있는 수능과 내신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수능이라는 놈인가 여기 있는 내신이라는 놈을 생각해보면 둘이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에요. 다른 말로요, 문제 푸는 기계들이요. 왜 기계라고 하게요? 수능 수학 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푸는데 15초, 한 문제당 15초, 20초거든요. 기계들. 수학 문제 푸는 기계들. 객관식 문제 푸는 기계들.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내 딸이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네요. 울산 좀 이상한데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4%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4% 학생만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자녀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아,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하지 마세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4%예요. 넉넉 잡고 이야기를 하면 11%입니다. 1등급, 2등급까지. 우리가 상등급한테 시험 잘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89%의 학생이요,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말이 돼요, 그게? 내 아들, 딸을 한번 보시라고요. 객관식 능력 빼고 모든 게 뛰어난 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고민하세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자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뛰어나나요?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는 학부모님들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밝아요. 막 이런 이야기예요. 착해요. 막 이런 이야기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녀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밝다는 이야기 하죠.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야 유연성을 길러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 전형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사진 한번 찍으면 해결될 테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능력이냐 아니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능력이냐. 부모님 잘 생각하셔야 될 이 부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한 학생들은요 4가지의 유형으로만 뽑히는 거예요. 수능 성적이 우수하거나 내신 성적이 우수하거나 논술이 우수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역량이 우수하거나 4가지의 능력 가운데에서 내 아들 내 딸은 어떤 능력이 뛰어나지? 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다르거든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학과 우리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수준 높은 걸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근데 학생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 그건 무슨 우수함? 공부 안 한 우수함. 초등학생의 우수함. 그러니까 우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년 전국 학생들의 선발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를 선발합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내신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트랙이 갈라지게 됩니다. 보시면 메뉴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 전국대학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랙을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방거점 공립대를 생각을 하는 트랙이 여기서 나와요. 내신이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생각하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몇 %요? 11%요. 내신이
내신이 이 고민이 없으면 트랙이 완전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지 못하면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방거점공립대가 45%의 학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왜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분의 1일까? 그러면 내신은 열심히 준비했던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는 순간, 그죠? 이 공부를 안 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서 쓸 때 완전 무너지거든요. 학부모들이. 정시 40%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서 15개 대학을 기점으로 이제 정부가 40%를 금고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문제예요. 정부가 자, 정시 전형을 너네들은 40% 이상 선발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학이 정시 전형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 60%를 정시로 뽑아야죠. 근데 40% 이상 선발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이 얼마를 뽑아요? 40.0%요. 이게 대학이 어떤 식으로 입시라 우수함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들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내신이 1.1인데 떨어지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부만 열심히,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인가 치르게 되는 며칠 안 남은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수능 수험생은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 수능을 봐요. 기가 막히죠. 그중에 10%는 수능을 보러 안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은 45만 명이 보거든요. 저는 입시 강사로 엄청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매년 10%씩 수능을 안 보러 오거든요.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이 10%의 학생들은 진짜 대단한 아이들이더라고요. 수험생 할인을 노리는 아이들이에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가성비를 따지는 MZ세대의 완벽한 모습. 수험생 할인을 노리는. 수업료 3만 원이니까 내고 할인은 30만 원어치 받고. 으아, 진짜 정말 어우. 4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요, 의치한수, 의학 계열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이게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몇 퍼센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스카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난 몇 퍼센트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스카이는 의치한수는 대략 1.4%입니다. 45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요. 스카이까지 이야기를 하면 대략 3.9%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스카이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4%의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우. 옆에 있는 같이 왔다면 아들, 딸 한번 볼까요? 집에 있는 그놈을 한번 또 올려볼까요? 몇 퍼센트의 학생일까요?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이 아들, 딸을 몇 퍼센트의 학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의 학생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4% 학생처럼 행동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1번, 공부하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 단순 무식한 전략이라니까요. 불가능한 전략이에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1년 2달 뒤에 성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죽어라고 안 듣는 놈들이라고요.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져 가지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참견 고마워 엄마. 어떻게 하면 4%의 학생으로 만들 수 있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입시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요. 입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학생들을 닥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만나는 학생들 엄청 스파르타로 관리하거든요. 6시 57분에 KTX를 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할게요?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문자 안 보낸 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6시 3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수험생이라면 양심을 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뇌는요, 저 문과예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느라고 학생들 괴롭히느라고 별의별 공부를 다 하거든요. 6시 인간의 뇌는 수면 상태에서 딱 깨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지나야 100%로 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2시간 안에는 공부 효율이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이 8시 40분 정도에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시간 역산하면 6시 40분에 일어나야 되죠. 그래야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뇌의 상태가 안 그래도 부족한 뇌를 80% 돌리니까 시험을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100% 돌려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6시 반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근데 저한테 문자 보내야 되는 놈이 안 보냈어. 어떻게? 전화를 했는데 친절하게 자고 있을 테니까 정말 숙면을 취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받겠죠. 그러면 친절한 윤유군은 어떻게 할까요? 욕을 하는지, 전 욕을 안 하니까 욕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부모한테 전화를 해요. 딸내미가 안 일어났습니다. 화들짝. 그리고 이제 전화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그 아이가 내신이 얼마냐면요, 3주 전에 만났거든요. 내신 6등급이요. 자, 내신 6등급이요. 주말에 6시 반에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그 아이 어디 갈까요? 성대. 확률은요? 100%요. 왜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거예요. 저는 제가 컨트롤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량을 믿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에 스카에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 몇 시까지요? 11시에 퇴실 문자를 보내야 돼. 죽이죠. 공부시켜요. 근데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제가 그놈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해도 돼요. 왜요? 난 선생이니까. 저는 학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은 절대 안 돼요. 저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근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요거죠? 요즘 학생부 주요 대학에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서류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신 80%에 서류 20%를 봅니다. 이런 대학은 점점 늘어나요. 지금부터 계속 늘어나거든요. 처음엔 고대 동국대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견대, 경희대 이렇게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한양대도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로 정성평가의 반영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내신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요. 자, 한양대 입결입니다. 한양대 전체적인 70% 입결을 살펴보시면 다른 건 다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요. 하나만 딱 볼게요. 도고동문학과 1.66,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1.33. 자,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려대학교입니다. 중어중문학과 2.3, 똑같은 기계공학부 1.68. 한양대 얼마? 1.33. 차이는 왜 날까요? 어느 대학이 더 좋아 보이세요? 더 높은 대학은 어디? 한양대가 고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성적만 보면. 그러면 고대는 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을까요? 서류 20% 반영하니까.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거든요.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쓰죠. 근데 서류가 반영됐잖아요. 2.32 뭘 받았다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대학이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세종대학교 넘어가고요. 경북대학교 성적을 보시면 대략 2점대
중반 정도의 성적을 보입니다. 과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고요. 부산대를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죠. 조금 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0.3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의해야 될 건 70% 컷 일반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거의 안 나거든요.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과 몇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인재를 쓸지 일반 전형을 쓸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전년도 수능에 2023, 2021 수능의 가형에서의 표준 점수 137점이니까 얘는 아주 쉬웠던 수능이에요. 그 전년도에 135점이었으니까 거의 물수능이었고요. 얘는 평이한 수능인데 좀 쉬웠던 수능. 쉽고 평이했던 수능이에요. 만점자 몇 명? 971명. 2점짜리 한 개 틀린 놈, 3점짜리 한 개 틀린 놈, 4점짜리 한 개 틀린 놈. 전전년도 수능은 대박 어려웠어요. 표준 점수 147점 수학 역대급 수능이죠. 수학 전체에서도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리고 빈칸이 있죠. 왜 빈칸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숫자들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아름다운 숫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수능 만점 받은 수학 만점 받은 놈부터 한 개 틀린 놈까지 4점짜리 한 개 틀린 놈까지 의대 정원 끝. 이게 현실이에요. 올해 9월 모평. 기가 막히다고요. 똑같죠?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노 코멘트. 똑같아요. 점점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수생들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예비고3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제 400일도 안 남았거든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이놈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감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시로 갈 거예요. 저 정시 파이터! 그리고 뭐 해요? 자요. 왜요? 400일이나 남았거든요. 잘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수능은 얼마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3주 전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50주 동안 자다가 3주 전에 각성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정시 준비한다는 놈들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올해 내년 입시는 일단 망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갑자기 정시를 하겠다라고 등장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동네 100m 달리기에서 이 아이가 꼴찌로 들어왔어요. 근데 꼴찌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남이 땅을 차고 막 생 난리 부르트리고 막 방망이 부르트리고 생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면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하루 15시간씩이요. 수능에서 2문제 더 맞추겠다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재수하는 나라거든요. 재수 농담이 아니에요. 2문제 더 맞추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대 갈 수 있거든요. 결국 한 문제 2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왜 그만두겠어요? 전년도에 서울대 다니다가 그만둔 애들이 600명, 700명이에요. 스카이에서 2,000명이 넘게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을까요? 한 문제 때문에 못 갔거든요. 2문제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4천만 원 들여서 재수하고는 1년 투자하는 거예요. 2문제만 더 맞추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놈 생각해 보세요. 이놈 재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게 현실이다고요. 그러니까 15시간.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가 하나, 조금 이상한 전제가 하나 생기죠. 이놈이 15시간을 공부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언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거든.
고3이 될 때도 할 테고 2023년 12월 31일 날 오만 결심을 하고 내가 이번에는 일출을 보면서 그리고 1월 1일 날 자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루 15시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학생, 재수생하고 차이점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재학생이에요. 재학생의 분포곡선, 등급 분포곡선을 보면 뭐 그냥 비슷하게 나오죠. 표준 정규 분포곡선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재수생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전전년도 수능이에요. 앞쪽으로 확 몰려있죠. 1, 2, 3등급 상위권 재수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포커스가 되는 건 전전년도 수능에서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올해 수능이 올해 2024 수능이 대박 수험생들이 재학생들한테 되게 마음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4 제가 저 수치를 분석하면서 2024 수능은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그 전년도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수능에서 저 3등급의 비율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3등급이 저 요만큼의 비율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을까를 분석하면 되게 단순해요. 뭘까요? 이제 1년 반 재수 전략을 세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반 재수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은 이제 난리가 나는 1년 반 준비한 N수생들이 올해 완전히 상위권을 휩쓸고 갈 거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 점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요. 밑에 건 재학생, 위에 건 재수생.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고 하는 점수가 10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과목별로 보면. 그러면 대학이 한 열 몇 개 움직이는 거예요. 국어랑 수학만 따졌을 때 대학이 열 몇 개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력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무슨 공부 시간이라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요. 제발. 공부의 성패는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일반 내 아들 안타깝지만 내 아들 내 딸 올해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죠.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6주 이제 한 6주 남았거든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요. 자, 시험 준비, 내신 준비는 얼마만큼 전에 하는 게 맞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 이야기를 해요. 시험은 내신 시험은 꼭 6주 전에 시작하는 거야.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까지 6주예요. 얘기하고자 하는 바 아시겠어요? 공부는 지속성이 생명이에요. 이걸 못 해내면 끝나요. 근데 중간고사 우리의 가장 최악은 여기잖아요. 곧 다가옵니다. 겨울방학. 기가 막히게 살거든요, 아이가. 근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이 아이를 바꿀 만한 방법을 찾아내줘야 돼요. 공부는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척하고 있는 11년 차 직장인이 공부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보기엔.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마추어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은 프로 11년 차, 즉 프로 직장인, 프로 학생로라고 부르거든요. 초고수인데 부모는 아마추어야.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니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척 할 때 부모님이 뭔가를 던져주셔야 돼요.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성적이 1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생각은 그리고 부모님이 이게 더 심해요. 사실은 부모님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건 자녀들이 생각하는 그래프고요.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렇게 돼요.
거의 수직이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요. 공부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이번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1도 안 올랐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빙고. 빙고. 그게 맞아. 그게 오르면 이상한 거지. 어떻게 해요? 공부는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쌓고 쌓아서 어느 시점에 이놈이 폭발하는 거예요. 공부는 무조건 레벨업 시스템이거든요. 경험치를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인식상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는 인식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충분히 쌓아야 돼요. 우리 뇌가요. 공부하는 시스템, 공부하는 신경망을 만드는데 3주가 걸려요. 아이들의 중간고사 준비 시간하고 좀 비슷하죠. 그럼 얘가 신경망을 열심히 3주 동안 만들다가 이제 신경망이 완성되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간고사가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아야지. 그러면 기껏 만들어진 신경망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럼 다시 신경망을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근육 만드는 작업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신경망 만들다가 없어지고 만들다가 없어지고. 네,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공부하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냐면 안타깝게도요. 우리 뇌는요.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구분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과 비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뇌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란다고 해서 공부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작동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내가 뭘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소는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게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보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1번. 내 아들, 내 딸,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제 아들, 제 딸 진짜 착해요. 성실해요. 1번. 대학은 성실하고 착한 학생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절대 안 뽑아요. 안 뽑는다고요. 왜요? 평가 요소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부를 보면 10만 명 학생이 착하고 성실해요. 학생부는 다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우수하대. 거짓말. 그러니까 학생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못난 학생이 하나도 없어. 수험생이 35만 명, 40만 명인데 그들의 학생부를 전부 다 꺼내봐도요.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우수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딴 식으로 학생부를 쓰니까 떨어지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평가 요소요. 대학이 뭘 보려고 하냐. 선발은 대학이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연대 거예요.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고 잘 연구되어진 결과물이라서 지방 거점 공립대들이 대부분 다 이걸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학업 역량이 뭐야, 진로 역량이 뭐야, 공동체 역량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지방 거점 대학도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학업 역량 내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탈락. 왜요? 서울대학교 학생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교 수시로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 가운데 내신 1.0 많이 떨어지거든요. 내신 1반계 고등학교 내신 3등급 붙거든요. 못 붙는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 어쩔 수 없고요. 전 보내거든요. 왜 될까요? 학업 역량이 완전 다르거든요. 공부를 하시라고요, 제발. 학업 역량이 뭔지를 공부를 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학업 역량은 저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일 났어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수학 능력을 본대요. 그러면 1번 수학 능력,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입니다. 대학은 뭘 중요하게 볼까요? 3번 탐구력. 그 책 읽다 여기 책자가 있거든요. 그냥 적으세요. 학생부종 검색창에다 뭘 치시냐면 뉴를 꼭 적으셔야 돼요. 옛날 거 보시면 망해요. 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라고 있어요. 그 치시면 책자가 하나 나와요. 한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읽으면 공부가 돼요. 대학이 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준비하면 돼요.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이놈이요. 다른 거 다 빼고요. 하나만,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하나만 학생부에서 뭘 보여준다? 탐구력만 보여준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탐구가 뭐야? 탐구 역량은 뭐지? 옛날에 이거 탐구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왜 탐구력을 대학이 바꿨을까요? 탐구 활동이라고 그랬더니 이 아름다운 학생, 학부모, 학원이 탐구는 자기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겠고 뭐예요? 활동. 학생부의 활동으로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대학이 보는 건 뭐라고요? 탐구 역량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진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하나만 딱 질문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능력과 역량이 있어요. 대학은 뭘 원하게요? 역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능력과 역량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공부하잖아요. 그럼 대학이 보려고 하는 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럼 내가 준비가 된다고요. 역량입니다. 그럼 역량이 뭐지? 능력하고 똑같은 국어사전 찾으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보셔야 돼요. 영어는 좀 다르거든요. 영어는 경쟁이라는 단어에서 역량이 튀어나와요.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 경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책자 다운받으면 다 있어요. 그냥 읽으면서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얘들은 뭘 하고 싶은 거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만 하시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자고요. 대학이 원하는 게 있고 뽑고자 하는 학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그 학생을 내 아들 내 딸을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저는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학업 역량이나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체크리스트가 측정하거든요. 교수가 옆에 펴놓고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탐구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밑에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나와야 돼. 근데 저는 이걸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매해 한 줄씩 해요. 그럼 3년 동안 뭐예요? 3개를 끝내버리는 거죠. 올해 제가 포커스로 잡은 게 뭐냐면 두 번째 거예요. 올해 저희 학교의 세팅.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1번 교과와 2번 각종 탐구활동. 탐구활동 했나? 세 번째 뭐예요? 구체적인 성과. 구체적인 성과는 뭐지? 대학이 뭘 요구할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수하다 이런 이야기는 구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수해요. 옆에 놈도 우수하고 나도 우수해. 그럼 대학은 누굴 뽑아요? 누구 뽑아요? 내신 우수한 놈? 그러니까 둘 다 안 뽑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 뽑지.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더 괜찮아 보이세요? B 학생이 훨씬 괜찮아 보이죠? 네. 강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두 학생이 우수하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이거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대학은 이걸 안 보는데 왜 자꾸 이런 걸 보냐고요. 왜요? A 학생을 보면 A 학생 1학기 때 4등급에서 3학기 때 1.7, 1.6, 1.7 B 학생은요 1등급이었다가 3등급. 누구 뽑을래요? 이제 누구 뽑을래요? 그러니까 왜 2.5, 2.0을 비교하냐고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수치인데. 고교학점제 넘어가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학교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2.0이 2.5보다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다른 과목인데 내신만 좋으면 된다라는 무식한 생각이라고요. 그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 거에 목매고 신화에 찌들어 있으니까 준비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공부하란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내미 딸내미 학생부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집에 가서 꼼꼼히 1학년 거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1학년 거 한번 보시고 2학년은 지금 1학년 거만 보일 테니까 1학년은 없으니까 옆에 선배 뭐 이런 거 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대학 입학 사정관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 다 지워지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장이에요. 우수해요? 안 우수해요? 몰라. 탈락. 왜 몰라요? 직장에 우리 부서 부장이 1번 우수한 부장, 2번 덜 우수한 부장, 3번 안 우수한 부장. 생각하시면 돼요. 부장이라고 우수하냐? 아니요. 회장이라고 우수하냐? 아니요. 회장이 우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회장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면 우수한 거예요. 근데 학생부가 그걸 증명 못 하잖아요. 리더십이 뛰어나고 뭐 이딴 얘기만 적혀 있잖아요. 아웃, 탈락. 그건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역량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라고요? 구체적 성과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 내 아이의 역량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옆에 놈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는 뽑힐 가능성이 제로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과 세특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과 세특 한번 보세요. 쭉 눈으로 1분을 시간을 줄 수는 없어요. 눈으로 쭉 읽으셨죠? 이 학생분은 교과 세특, 물리 교과 세특 좋아요? 괜찮은 것 같죠? 막 보니까 막 뛰어나고 호기심 많고 막 우와, 최악의 학생부예요. 이렇게 학생부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 학생은 100% 떨어집니다. 왜요? 옆에 놈이랑 똑같거든요. 이런 학생요 차고 넘쳐요. 학생부가 긍정적인 학생부잖아요. 이런 학생 차고 넘쳐요. 전국에 수만 명이거든요. 그 학과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자율활동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좀 다르게 포커스는 대단히 단순해요. 제 서울대 간 학생의 학생부예요. 메뉴에는 다 똑같은 활동을 했으니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걸 봤잖아요. 그럼 교수가 되게 궁금하겠죠. 이 학생이. 그럼 클릭을 해요. 그럼 위에 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했어? 구체적으로 뭐 했니?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 이 학생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학생은 자본주의 체제 고등학교 2학년 따위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모순을 인식하고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고 탐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이 학생이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4개의 액션을 취했어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액션 4가지가 나온 거죠. 이 학생이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 거죠. 이 학생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는 과정은 어디로 가야 돼?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식 과정은 어디 있어요? 교과 세특에 있어야죠. 당연히. 거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교과 세특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과 세특에서 증명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과 활동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이런 액션, 이런 액션, 이런 행동을 해봤더니 이런 자율활동을 해봤더니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합격하게 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 놓으세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도한 학생들의 80% 정도는 이 루틴으로 합격했습니다. 전부 다요. 20%는 조금 특별한 루틴이 필요하니까 이건 패스. 80%의 학생들은 이 루틴으로 합격시킵니다. 루틴은 똑같아요. 개별 학생의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루틴 자체는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호기심이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학부모, 특히 남자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진짜 궁금함이 많아요. 초등학생 궁금함 말고요. 무슨 궁금함이라고요? 공부한 궁금함이요. 제발 학생부에 공부한 걸 적자고요.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 제발 좀 적지 말고, 초등학생도 적음직한 그런 이상한 걸 적지 말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탐구한 내용을 선생님한테 계속 어필해야죠. 선생님, 제가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탐구하고 있는 내용을 매 시간마다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면 돼요.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 다 그렇게 보내거든요. 저희 학교 학생들 수업 끝나면 선생님한테 10몇 명이 달라붙어 질문해. 그럼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내 아들 내 딸이 인지되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학생, 궁금함을 못 참는 학생, 그걸로 끝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아니고요, 지적 호기심이어야 한다. 반드시 공부한 결과물.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그 학생부를 잃는 사람들은, 입학사정관을 빼고요, 그 학생부를 잃는 사람들은 교수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지원한 그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들이요,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정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적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놨으니 합격시키고 싶겠냐고요. 절대로. 무조건 공부한. 그래서 공부한 지적 호기심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냥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호기심이 계속 이어져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1번 방법은 무조건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독서입니다. 왜요? 독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미친 듯이 궁금하죠. 근데 지금 우리를 평가하는 대학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궁금함을 따라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합시다.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립대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도 다 뺀 거예요. 그냥 진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합격을 보니까 2점대네요. 선생님 진짜 불가능. 전 벌써 비둘기인걸요. 안 웃는 이유는 뭐죠? 개그 코드가 다른 건가? 네. 비둘기요. 내신 999999999. 죄송해요. 하이 개그를 했군요.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을 가야겠군요. 보세요.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한 학생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합격자들을 보니까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얼마라고요? 5.1이요. 내신 5.1이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시립대가 발표한 자료라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5.1이 서울시립대를 학종으로 갑니다. 어떻게? 5.1은 뭐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이 빼더라도요, 3점대 후반부터가 30%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학생부를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학생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학생부는 딱 두 가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1번 역량, 그냥 쉽게 능력, 어떤 능력을 강조할 거냐고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지를 고민해야겠죠? 어떤 능력 강조할 거예요? 저는 역량이 뛰어납니다. 탈락. 구체성 제로. 탈락. 어떤 역량? 두 번째요,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학생부는 증명하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특징은 뭐예요? 자신을 증명한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학생부를 통해서요. 자신의 지적 호기심, 자신의 학업 역량, 자신의 전공 진로 역량을 증명한 거예요. 활동을 많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전 진짜 비교과를 1도 안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대학은 활동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활동이 많아도 붙고요, 활동이 적어도 붙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왜요? 대학은 활동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활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학생 120명을 데리고 강원도에 캠프를 갔어요. 과학캠프 90명, 인문캠프 30명. 120명이 갔어요. 그럼 과학캠프 90명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3박 4일 동안 과학캠프 90명, 온갖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럼 그 학생들이 막 기록되겠죠? 90명의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가서 캠프를 했어요. 우수할까요? 안 우수할까요?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안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죠. 왜요? 90명이 똑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활동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무엇을, 어떤 역량을 어떻게 증명했는지가 포커스예요. 어떤 역량을, 왜 아무도 안 적으시죠? 두 가지예요. 어떤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이게 구체성이거든요. 이 구체성만 있으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생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연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부는 교과, 비교과, 사실 저는 이 교과, 비교과라는 말 자체를 안 쓰는데 부모님들의 학생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학교 활동이에요, 그냥. 그건 교과, 비교과 구분이 없어요. 그럼 되게 단순하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냐면요. 수업에선 똑똑한데 활동에선 빵! 그런 거 없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무언가가 끊임없이 궁금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만 궁금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학교 활동들이 끊임없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세미나를 진행하고 활동을 했다면 그 자본주의 체제를 모순을 인지하는 과정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과서에 어떻게 해서요? 경제에서, 사회문화에서, 정치와 법에서. 영어제시문을 읽다가.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크로스 체크가 되면 이 학생은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연계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독서. 교과서 때는 무조건 독서로 갑니다. 독서 베이스. 왜요? 수업을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새로운 세상을 만나야죠. 독서. 그래서 교과서 혜택은 무조건 독서 베이스로 갑니다. 어떤 책을 읽었느냐는 이 학생의 지적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점점 수준을 높여가면서 책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고요. 2학년이라면 지금 2학년에서 하고 있는 책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3학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 생각을 하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네, 찍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에서 열심히 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엔 선생님이 없어요. 인윤구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만든 거예요. 왜요? 그 학교에 존재하지 않는 학생부를 만들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질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전 쉽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5% 학생 만드는 싸움이거든요. 5% 학생이요. 서울대가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올해 서울대를 처음 보낸 고등학교. 그 학생들은 저도 몇 명 있거든요. 제가 지도한 학생들도 몇 명 있거든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학교, 그 지역에서 그 학교와 그 지역의 문제는요. 입학사정관이 훨씬 잘 알아요. 포커스는 뭐예요? 그래서 대학이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알겠어. 그런데 넌 뭐 했는데? 잤어요. 탈락.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학생 여러분 뭐 했어요? 그 불편함,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했어요? 욕했죠. 탈락. 저희 학교에서 뭐 하게 해요? 팀 짜서요. 왜 입결이 2배가 됐겠어요? 팀 짜서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해결하든 안 하든 대학을 가요. 해결하고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은 가거든요. 왜? 도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뭘 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뇌와 공부 못하는 학생의 뇌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뇌는 이렇게 신경망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뇌는 이렇게 신경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공부하는 신경망, 공부 안 하는 신경망. 중간고사 때 원래, 기말고사 때 원래.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의 고등학교 때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비슷해요. 왜 비슷하게 해요? 항상 공부한 만큼만 공부하거든요. 300명의 학생 가운데서 240명이 공부 패턴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80에서 85%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안 바뀌어요. 왜요? 공부한 만큼만 공부하거든요. 놀랍게도 이게 진짜 끔찍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만 무언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M자형이라고 부르는 성적 분포예요. 그리고 W자형이라고 하는 성적 분포예요. 자기 성적 보는 것 같죠? 아들님이 딸님이 성적 분포 보는 것 같죠? 맞아요. 학생들은 이 말은 뭐예요? 절대 공부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학생은 놀랍게도요, 자기 성적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왜 만족하고 있을까요? 안 바꾸잖아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근데 안 바꾸잖아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막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 또 아마추어 부모가 거기에 동조하죠. 그랬구나, 미안해 딸. 그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잘 고민하십시오. M자형, W자형 학생이 85% 수준입니다. 성적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틴어 어원에서 돌멩이를 뜻한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어원이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디딤돌.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냐면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 아니라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들한테 강의 조금 길게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자녀의 인생에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알아요. 저도 부모라고요. 페트라이고 싶죠? 페트라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눈빛이 페트라인지를 점검하세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눈빛은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은 욕하고 있는 그 눈빛은 아이를 무너뜨린다고요. 100% 무너뜨립니다. 고등학교 위센터, 상담센터죠. 고등학교 위센터에 오는 학생들의 80%가 부모 때문에 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는요 조울증 환자 같아요. 괜찮지 않아! 괜찮아. 알죠? 우리는 100번 참았으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00번 참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걸 100번 참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인 거예요. 여기 조울증 환자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페트라가 될 겁니다. 그럼 페트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멋진 페트라 학부모님이 되는 울산 지역 학부모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